제 취미는 낚시입니다. 바다, 산, 강,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폭넓게 즐기는 것이 제 스타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낚시는 그 묘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꽤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장기 연휴를 앞두고 제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기 연휴 동안 친구들과 여행 겸 낚시를 즐긴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낚시, 그리고 직접 낚은 바다의 은혜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그런 상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연휴 첫날,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차에 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온천도 즐기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내일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낚아야지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아직 밤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보니 일어날 시간이었죠. 낚시꾼의 아침은 매우 이릅니다. 준비물을 챙기고 해가 뜨기 전에 숙소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신세를 지는 선장과는 벌써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지역 주민 중에서도 베테랑이며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는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습니다. 제외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곧바로 바다로 출발했습니다. 밤바다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감돕니다. 칠흑 같은 어둠. 배에 불빛이 없으면 제 몸조차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보이겠지만 보이게 되더라도 광활한 자연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이 눈에 비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낚시를 시작했을 무렵에 하늘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낚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선장이 추천하는 숨겨진 명소는 꽝이 없었어요. 다들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쯤이었을까요? 저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파도음 사이에서 확실히 들렸죠. 뱃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여태껏 계속 들렸겠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소리에 친구들도 뭐지? 하고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선장님이 손님들, 미안하지만 밀물로 바뀐 것 같으니 오늘은 끝이야. 미안하네. 라고 말하며 배를 육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화감이 있었지만 선장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뭐 내일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관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육지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신경 쓰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입질은 최고였는데 왜 선장은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 평소 같았으면 선장이 솔선해서 뚝심 있게 물고기를 계속 잡게 해줬을 겁니다. 그 소리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인 한밤중부터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이동 중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뭐였나요? 그러자 선장은 살짝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는데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무척이나 조용해서 흔히 말하는 잔잔한 상태였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낚싯대도 조용했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나는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멀리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목조배 같았고 누군가가 선상에 서서 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 저기 노젓는 배가... 제가 말했더니 선장은 정말이야? 너 젓는 사람은 몇 명이야?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나는 1명, 친구는 2명, 다른 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선장은 배를 움직였고 우리는 넘어질 뻔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거칠어서 미안하지만 서둘러 돌아가야 돼. 선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희들도 긴장했습니다. 대체 뭘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배 엔진 소리에 섞여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며 배 뒤쪽을 봤더니 목조배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노를 젓는 배가 동력배를 따라잡고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저 배는 뭘까 하며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노를 젓고 있던 것은 미라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서 도저히 살아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그럼에도 움직여서 배를 저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다가와요! 공포 때문에 무심결에 소리를 질렀지만 선장은 반응조차 하지 않았고 배 조종에 열중했습니다. 친구들과 멍하니 있자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따라오는 배는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오르자 선장은 오늘은 숙소가 아닌 신사에 머물러야 돼. 라며 우리를 신사로 안내했습니다. 신사에 도착하자 선장은 신관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손님들이 노자비를 봐버렸어. 라고 말했고 신관이 우리를 맡아준다고 말하여 여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신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대해줬고 선장도 서비스라며 생선을 대접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숨 돌린 시점에서 우리는 일의 진상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전쟁 나기보다 훨씬 이전에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이 지역에서는 고기잡이가 주된 일이었고 가족이 다 함께 바다에 나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학교 같은 곳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모두 귀중한 노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획량 증가와 인력 부족이 겹쳤고 어디선가 노동력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택된 것이 생활고로 인해 팔려나가거나 위지할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가 귀중한 노동력으로서 인신매매나 노예, 강제노동에 희생되던 시대가 일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고기잡이에 관계없이 농업 등 다른 일에도 해당됐고 일반 역사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노잡이라고 해서 그 집 아이가 노를 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팔려온 아이도 노잡이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취급은 점차 비인도적인 방향으로 진행됐고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생각되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자는 처참한 꼴을 당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노잡이가 되어 희생이 됐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진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처럼 바다에서 노잡이의 망령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노잡이의 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많이 보일수록 조만간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개 4명 이상을 보게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정체 모를 이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노자비의 인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하 직원을 둔 사장이나 유명인, 촌장,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수의 노자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번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노자비를 본 사장은 며칠 후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인도적인 노동도 거의 없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귀신들도 성불하고 있기 때문에 노자비를 받다는 사람 자체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들은 출세하기 힘든 평사원이었기 때문에 노자비를 봐도 영향은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사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걸으며 나도 모르게 노자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겹쳐 들려서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듯 하면서도 먼 듯한 거리감으로 확실히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숨을 죽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리는 아무리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밤새 이렇게 쥐죽은 듯이 있을까? 아니야. 큰맘 먹고 화장실을 나와서 신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을까? 설마 노자비의 예정이 틀어져서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겠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화장실에서 나와 도움을 청한다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복도 오른쪽을 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린애 정도의 키에 창백한 미라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눈과 입에는 크고 검은 구멍이 불균형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마치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목소리를 내려고 마음먹었지만 목소리는커녕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자비도 저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노자비의 검은 눈을 보고 있자니 그것이 점점 커졌고 마치 빨아들이는 듯한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신관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깨어난 저를 보더니 안심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에게 별다른 일은 없었고 무사히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블랙 기업이라는 개념이 인지되고 있지만 옛날부터 부려먹는 사람과 부려지는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비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괴로움이 요즘 세상에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나는 바다 낚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당시의 선장도 죽었고 지금은 노자비의 존재조차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비가 받은 고통만큼은 앞으로 교훈으로 전해져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